사람은 욕망이 충족될수록 더 큰 욕망을 갖는 유일한 동물이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유일한 동물이다. (1990년) 캐나다의 온타리오. 이곳에 살고 있던 15살의 태미 호몰카는 5살 터울의 큰언니인 20세의 칼라 호몰카가 3년 동안 사귀어왔던 남자친구와의 약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형부가 될 사람은 잘생기고 전문 회계사로 일하고 있던 26세의 폴 버나도였죠. 외모도 깔끔했고 항상 친절하고 깜짝 선물까지 해주는 그의 모습을 봐왔던 태미의 입장에선 남몰래 사랑하고 있던 첫사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속으로 감추고만 있었죠. 그리고 이런 태미의 감정을 알아챈 건지 종종 폴은 잠에 들 시간에 그녀의 방에 찾아와서 함께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누가 본다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태미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주는 그의 행동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갈망할수록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언니가 약혼식을 올린 지 약 5달이 지난 12월 23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외출을 하여 집을 비웠을 때 언니인 칼라는 형부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태미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하 부엌에 있는 식탁엔 달콤해 보이는 칵테일과 럼주, 토마토 스파게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술을 마셔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날도 그것들을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흘러갔고 태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취해 눈앞이 어지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파에 누워 잠에 들게 되었죠. 약 3시간이 지난 12월 24일 월요일 새벽, 태미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만찬을 즐기던 그 집 밖에는 911에서 출동한 앰뷸런스와 경찰차들이 환한 불을 밝힌 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문 밖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태미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태미를 따라 그녀의 가족과 언니인 칼라, 형부인 폴도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라와 폴이 현장에 도착한 러셀 캐슬 형사에게 진술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망하기 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흰 동생과 함께 종종 술을 마시곤 했어요.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밖에서 술을 마실 수는 없던 터라 이렇게 저희가 사와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마시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과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만 마시고 옆에 있는 소파에 좀 누워있으라고 얘기하곤 전 오빠랑 같이 술을 조금 더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미가 누워있는 채로 토를 했어요.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으켜 세워서 등을 두들겼지만 숨을 쉬기 힘들어했고 바로 911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그럼 동생이 먼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 몇 달 전에 와인을 준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다음에도 꼭 마셔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태미가 좋아할 만한 칵테일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럼 숨이 완전히 멎은 후에 신고하신 건가요? 네, 하임리도 해보고 CPR도 해봤지만 도저히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병원에서 근무하십니까? 아, 동물병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도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태미는 약식 부검이 진행되었고 사인은 토사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칼라와 폴이 진술한 그대로였죠. 그래서 결국 태미의 죽음 3개월 만에 비극적인 사고로 인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태미의 비극적인 죽음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1991년 캐나다 온타리오의 세인트 캐서린스에서 살고 있던 15세의 크리스티나 보닐라는 얼마 전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던 동물병원에 데려갔을 때 금발의 아름답게 생긴 간호사가 아주 친절한 말투로 강아지를 대해주는 걸 봤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 간호사를 존경의 의미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에도 종종 병원으로 찾아가서 간호사 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등 가까워지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크리스티나를 귀찮아할 만도 했지만 그녀는 그럴수록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그리고 그날은 크리스티나가 매우 좋아할 만한 일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이른 저녁. 안녕 크리스티나. 오늘도 왔네. 또 궁금한 게 있니? 안녕하세요 칼라 언니. 강아지가 요즘 엉덩이를 바닥에 문지르고 다녀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큰일은 아니겠지만 엉덩이에 기생충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데려와 보겠니? 네 고마워요 언니. 아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언니랑 같이 저녁 먹을래? 엄마한테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친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온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럼 되게 걱정하셨어요. 그래 그럼 난 7시에 퇴근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다시 오겠니? 네 언니. 크리스티나는 신나는 마음에 곧바로 집으로 가 엄마에게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언니와의 저녁 식사라니 사춘기 소녀의 입장에선 분명히 뛸 듯이 신날 만한 일이었죠. 그리고 약 2시간 뒤 크리스티나는 간호사 언니인 칼라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칼라는 토마토 스파게티와 직접 만들었다는 오렌지 주스를 내왔고 함께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칼라는 혹시 와인을 마셔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크리스티나 혹시 와인 마셔본 적 있니? 아니요 아직 미성년자라서. 언니가 음료수처럼 달달한 스위트 와인을 준비해 줄 테니까 한번 맛만 볼래? 아니요 괜찮아요. 착한 아이구나. 그럼 콜라라도 줄까? 아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와인 주시겠어요?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와인을 마셔보게 된 크리스티나는 아주 빠르게 술에 취해갔고 결국 과음으로 이어진 듯 필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뜬 크리스티나의 앞에는 오렌지 주스를 갖고 온 한 남자가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자니 크리스티나? 누구세요? 아, 내 소개를 안 했구나. 난 칼라 남편인 폴 버나도라고 해. 속은 좀 어때? 아내 얘기로는 처음인데도 꽤 과음을 했다고 하던데. 아 맞다. 술에 취했었나봐요. 처음 마셔서 조금만 마셔야 되는데 멋대로 흥이 올라서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 그럼 정신이 좀 들면 식탁에 식사를 차려놨으니까 먹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렴.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겠다. 칼라는 이미 출근했고 나도 이제 출근해봐야 돼서 말이야. 문만 꼭 닫아놓고 가렴.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는 폴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본 뒤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할 만큼 아랫배가 많이 아프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녀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고 식탁에 차려진 토스트를 먹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필름이 끊어진 사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단 1도 모른 채 말이죠. 크리스티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14살의 레슬리 마하피는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문제아였습니다. 남자친구들과 난잡한 성관계를 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14살짜리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저지르고 있었죠. 그런 이유로 그녀의 부모님은 통금 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단단히 혼을 내는 등 어떻게든 그런 성향을 줄여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속하려 할수록 레슬리의 그러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크리스티나가 칼라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난 6월 14일 금요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날도 친구들과 놀다가 통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든 부모님께 들키지 않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차있다. 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은 걸 느낀 레슬리는 틀림없는 칼이라 생각하고 무서움에 떨며 그 남자의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레슬리의 부모님은 다신 딸에게 혼을 낼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이었죠. 레슬리가 의문의 남성에게 납치되어 실종된 지 보름이 지났을 6월 29일 토요일에 칼라와 폴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백마와 마차, 최고급 샴페인, 최고급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 총 150명의 하객이 참석하는 이 성대한 결혼식에는 단순할 수 있는 의자와 식탁까지도 고급진 디자인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폴은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 꽤나 노력한 듯 보였습니다. 칼라가 입을 드레스는 $2,000가 넘어가는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것이었고 결혼 서약에는 자신이 꼭 넣어야 하는 문구를 수정하여 넣었습니다. 사랑, 명예라는 문구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고 남편과 아내라는 문구는 남자와 아내로 변경하였죠. 주례를 맡은 목사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렇게 둘은 성대한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폴과 칼라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린 그날 이른 저녁,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약 160km 떨어진 깁슨 호수에서 한 커플은 카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자 둘은 이제 배를 호숫가 쪽으로 향해 가기 시작하였죠. 여성은 물이 점점 얕아지는 걸 보고 있던 중 물속에서 어떤 고깃덩이 같은 게 박혀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커플은 근처에 있던 한 어부를 통해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위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이용해 그것을 비추자 모두 놀라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허벅지와 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신고를 받고 깁슨 호수로 출동한 경찰들은 다리를 제외한 다른 부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잠수부를 투입시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물 안에서는 젊은 여성의 몸통과 팔, 다른 쪽 다리,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절단면으로 봤을 때 모든 작업은 전기톱으로 이루어진 듯 보였죠. 그리고 피해자의 치아에 연결되어 있던 교정기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밝혀진 피해자의 신원은 충격적이게도 14세 여자아이로 밝혀졌습니다. 보름 전에 어떤 남성에게 납치되었던 바로 그 14세의 레슬리 마하피였죠. 이 충격적인 토막 살인 사건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캐나다 전역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딸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부모님은 졸도하게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온타리오주 경찰청의 짐 심스 형사는 피해자와 가장 자주 어울려 놀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집으로 갔을 거라는 얘기만 나올 뿐 아무런 단서도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레슬리의 시신이 발견된 지 2달이 지났을 8월 29일 목요일, 크리스티나는 언제나처럼 그날도 칼라 언니를 보러 동물병원에 놀러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발걸음이 경쾌해지는 날이었죠. 칼라가 다시 저녁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크리스티나는 다시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에 봤던 칼라의 남편인 폴도 함께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곤 맛있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지난번에 와보고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에 크리스티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또 술에 취해가기 시작했고 눈앞이 핑핑 돌기 시작할 때 칼라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크리스티나, 괜찮니? 좀 쉴래? 네. 그럼 원이랑 같이 잘까? 같이요? 아니요, 지난번에도 밖에서 자고 돌아왔다고 엄청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가 봐야 해요. 그게 아니라 그거 할래? 뭘요? 성관계. 칼라가 이러한 말을 던지자 크리스티나는 술에 취해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성관계를 하자는 얘기였기에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폴은 구강성교는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칼라의 설득 끝에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얼떨결에 이런 짓을 벌인 크리스티나는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다음날 선생님에게 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선생님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성인이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해도 부족한 혐의였지만 모든 게 첫 경험이었던 크리스티나는 혹시 모를 두려움에 구강성교에 대한 얘긴 빼놓고 술만 같이 마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자 그녀의 어머니는 칼라와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였죠. 그렇지만 크리스티나의 이러한 첫 경험은 꽤 달콤했던 것일까요? 약 3달 뒤 그녀는 칼라의 초대에 다시 응했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과거 여느 날처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고
또 다시 술이 알딸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그리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필름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칼라의 침대였고 둘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랫배가 심하게 아픈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항문까지 찢어지도록 아픈 것 때문에 술에 취하면 원래 이렇게 아픈 건지 하는 이상함까지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필름이 끊긴 후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크리스티나가 이상한 경험을 한 지 10개월이 지난 1992년 4월 16일 목요일 오후 15세의 크리스틴 프렌치는 신앙심이 깊었고 그로 인한 착한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외모도 예뻤기에 동급생들에게 인기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날은 교회에서 열린 신앙 모임에 참석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차량이 다가와서 그녀 옆에 멈춰섰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길 좀 물어봐도 될까? 네? 여기 지도에 있는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주변이 맞는지 좀 봐줄래? 네, 이리 줘보시겠어요? 그래, 여기. 지도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던 프렌치에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목에 칼을 들이밀며 얘기했습니다. 쉬, 조용히 하고 차에 타. 그럼 별일 없을 거야. 겁이 질린 프렌치는 숨소리조차 참은 채 차 뒷좌석에 탔고 그대로 차량은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그날은 프렌치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지 2주가 지난 4월 3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 경찰청으로 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개울가에서 나체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 콘크리트 토막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짐 스미스 형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짐 형사는 개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다시피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부검연구소로 보내 신원과 사인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선 어떤 옷가지나 액세서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해 후 이곳에 유기한 것으로 생각했고 과거 사건처럼 토막이 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용의자의 범행이라고 생각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피해자의 신원은 15세의 크리스틴 프렌치로 밝혀졌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 누군가에게 납치된 바로 그 아이였죠.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판별되지 않은 약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하였습니다. 몸속에는 약간의 알코올 성분을 제외한 어떤 약물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약간의 알코올 성분으로는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피해자의 생전 모습은 상당히 신앙심이 깊고 술도 마시지 않는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알코올 성분의 존재는 더욱 짐 형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연쇄 강간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스티브 어인 형사는 3년째 잡히지 않는 실마리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또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총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 강간 사건은 모두 스카버러의 길드우드 빌리지 내에 있는 몇 개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자들이 모두 공통된 범행 방식과 용의자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가 떠났을 때 말을 걸어왔다. 둘째, 칼로 위협한 뒤 거칠게 골목으로 끌고 와서 손이나 입을 사용해 애무를 한 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그곳을 찌르고 도망쳤다. 셋째, 182cm 정도의 키를 가진 잘생긴 백인이고 깔끔한 외모에 좋은 향수 냄새가 났으며 겉으로 보이는 문신도 없었다. 넷째, 공통된 의견의 몽타주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들의 기억은 또렷하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용의자는 상당한 미남으로 강간 같은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던 이 사건을 더 이상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판단한 스티브 형사는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시켜 몽타주를 언론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제보를 한 사람에겐 자그마치 15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죠. 당시 15만 달러라면 현재 하나로 약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으로는 쉴 새 없이 제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몇몇 여성들은 그 강간범이 그렇게 생긴 게 확실하냐며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몽타주를 본 사람 중 몇몇 사람들은 지금은 그만둔 회사 동료와 똑같이 생겼다며 제보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제보를 추적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도 1000건 이상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몸에서 채취된 모든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던 킴 존스턴 법의학 박사는 보존이 잘 된 정액 샘플에서 꽤 눈에 띄는 특징 하나를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비분비자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선 비분비자, 분비자 유전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혈액형의 항원을 타액이나 체액으로 분비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분비자라고 하고, 항원이 체액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비분비자라고 합니다. 혈액형의 항원에 대해선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인구를 통틀어서 분비자 대 비분비자의 비율은 약 8대2로서 꽤 용의자를 추려낼 수 있는 귀중한 단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 남성 비분비자 비율은 고작 12.8%밖에 되지 않았죠. 킴 박사의 이러한 발견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한편 제보를 정리하고 있던 스티브 형사는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이름 하나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폴 버나도였습니다. 범죄 이력을 조회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직업이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회계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용의자를 추려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폴을 만난 스티브 형사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혈액, 타액,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229명의 잠재적인 용의자들의 샘플도 함께 구해왔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230개의 샘플 중 5개만이 비분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5명 중에 반드시 범인이 있다는 것이었죠. 폴도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DNA 샘플은 다시 추가 테스트를 위해 분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사로 전환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벌어지던 연쇄강간은 갑자기 범인이 사라져버리기라도 한 듯 멈춰버렸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이 검사가 조금 더 속도가 붙어 사건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멈춰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뒤로 밀려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순위로 올라온 사건은 바로 레슬리가 사망한 콘크리트 토막 살인 사건과 프렌치가 사망한 개울가에서 발견된 여자아이 살인 사건이었죠. 온타리오주 경찰청 짐 형사가 담당하고 있던 사건이었지만, 개울가에서 발견된 여자의 시신으로 인해 이 지역 내에 있던 모든 수사기관의 합동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미성년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컸습니다. 이 중요성을 밀어볼 수 있던 건 미국 FBI 포렌식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이 합동 수사에 참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 프렌치가 교회 근처에 있던 차 안에서 어떤 남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에 있던 사람은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차량은 쉐보레 카마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팀에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카마로 소유주들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중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폴 버나도였죠. 얼마 전에 연쇄 강간범 수사에서 유전자를 검사한 5명의 비분비자 중 1명인 그 폴 버나도였죠. 합동수사팀의 몇몇 수사관들은 그에게 연락해 사무실로 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폴은 인터뷰 중 상당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으며, 지금 자신은 연쇄 강간범의 몽타주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집을 방문하여 둘러본 수사관들은 매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걸 보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용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차량도 목격자가 제보한 카마로가 아닌 닛산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수사관들은 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쇄 강간범 수사에 대해 스티브 형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건이었기에 그 시점까지도 2차 테스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폴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다른 단서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이 흘러갔습니다. 1993년 2월
토론토 법의학 연구소의 킴 법의학 박사는 이제서야 연쇄강간범 용의자 2차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너무 많이 밀려났고 살인사건 조사를 위한 분석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5명 중 1명인 폴 버나도의 유전자와 12명의 강간 피해자 중 3명의 몸에서 채취한 유전자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확인한 스티브 형사는 곧바로 버나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인트 캐서린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폭행 피해자는 아내인 칼라였습니다. 그날은 폴이 연쇄강간범으로 밝혀지기 한 달 전인 1993년 1월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경찰서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 전화를 해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곳으로 출동한 경관들의 눈에 들어온 건 양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울고 있는 칼라 호몰카였죠.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폴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주변 차 안에 있는 폴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죠. 이 사건으로 인해 폴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내고 있었고 칼라는 부모님의 집으로 피신해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초 스티브 형사가 밝혀낸 연쇄강간 사건의 용의자인 폴을 조사하기 위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경찰국과 합동수사팀의 많은 인력들은 칼라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지문을 채취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이야기 중 꽤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가 차고 있던 미키마우스 손목시계가 생전 프렌치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와 똑같은 제품이라 어디서 구매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이 인터뷰를 통해 칼라는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에 관한 인터뷰가 아닌 연쇄 강간 사건과 레슬리, 프렌치 살인 사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인터뷰라는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 모든 수사관들의 눈이 커지도록 할 법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연쇄 강간범이 맞고 프렌치와 레슬리를 죽인 살인범도 맞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칼라를 수사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지? 공범인가? 그래서 수사관들은 이 질문을 던졌고 칼라는 더 이상 말을 줄이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폴은 연쇄강간 혐의와 레슬리 살인 혐의, 프렌치 살인 혐의 등 중범죄 혐의로 연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칼라는 이 사실을 놓고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며 수면제와 술을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공범이었던 것일까요? 이어서 합동수사팀의 수사관들은 폴과 칼라가 살았던 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폴이 했던 12건의 강간 일지가 적힌 다이어리, 음란물과 연쇄살인범에 관한 광범위한 책들, 비디오 테이프들이었죠. 그리고 많은 홈비디오 중 꽤 주목할 만한 영상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칼라가 각각 다른 한 명의 여성과 성관계라는 2개의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레즈비언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칼라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 기소를 맡은 검사인 머레이 시거를 통해 형량 거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비디오에 나왔던 것처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각각 12년형을 선고받을 테지만 그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건 일시 등 모든 걸 자세히 자백한다면 각각 12년형이 아닌 한 번에 12년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자 머레이 검사는 한 가지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폴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한다면 한 건의 12년형과 함께 3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 폴과 연관된 모든 혐의에 대해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붙여주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 예비 심리에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칼라는 추후에 열릴 폴의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폴이라는 끔찍한 변태살인마를 손쉽게 잡아넣을 수 있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 형량 거래는 얼마 뒤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거래로 꼽히는 일이 됩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악마와의 거래라고 불릴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3월 초 칼라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많은 검사를 받았고 많은 양의 약을 투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때문에 제정신이 돌아왔던 것일까요? 부모님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동생 로리에게 이건 내가 써야 했던 편지 중에 가장 어려운 편지고 읽게 되면 모두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간직했지만 이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폴이랑 나는 모두 태미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 폴은 태미와 사랑에 빠졌었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 했었어. 그래서 폴은 내가 돕기를 원했어. 방법 중 하나는 병원에서 동물용 수면제를 훔쳐서 태미에게 먹이는 거였어. 내 목숨을 놓고 위협했고 거절할 때마다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로도 폴이 했던 행동을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리석게도 폴이 말한 대로 하기로 결심했었어. 그리고 그날 밤에 태미가 먹은 음식과 약물의 조합이 토를 하도록 만들었어. 난 정말로 태미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로도 태미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아. 날 용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도 하지 않을게. 나조차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장녀 칼라가. 얼마 뒤 열린 선고 재판에서 칼라는 3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2년형을 선고받고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릴 폴의 재판은 갑자기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폴의 변호사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변호사만 빠르게 구하면 바로 재판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기한 연기는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듯합니다. 재판이 무기한으로 연기된 이유는 이 사건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폴의 변호사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핵심 증거는 바로 납치, 마취 및 기절, 성폭행, 살인과 같은 모든 범행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최초 검찰 측에서 제출했던 증거에선 이 비디오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이미 칼라와 폴이 빼돌려 압수수색할 당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칼라가 그 비디오의 존재에 대해 검사에게 말했기 때문에 추후 증거물로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은 이 비디오 테이프의 위치에 대해 폴의 변호사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비디오 테이프를 머레이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무기한 연기되어 다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 폴의 재판은 패트릭 르사지 판사의 법정에서 핵심 증거인 비디오 테이프의 공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던 중 울기도 하고 오바이트를 하며 뛰어나가기도 하는 등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범행 내용이 너무도 상세하게 담겨져 있었고 그 영상에서 나온 비극적인 피해자의 모습, 그에 반해 자아도취하여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폴과 칼라가 함께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형량 거래를 하기 전 틀림없이 칼라는 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폴이 시키는 대로 억지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두려움뿐이었다고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 칼라는 폴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목졸라 기절시키고 변태적인 행위를 즐기는 등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재판은 끝이 났고 선고까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레이 검사도 패트릭 판사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머레이 검사는 최대한 폴을 확실하게 몰아넣기 위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오는 칼라의 모습은 폴이 얼마나 칼라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압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나오는 칼라는 오히려 더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말이죠. 머레이 검사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악마와의 거래를 한 셈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폴의 변호사인 존 로제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 것처럼 저기 증인석에 앉아있는 아내인 칼라 호물카는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니라 부부의 강간과 살인 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대체 왜 검사 측에선 이 영상을 보고도 면죄부를 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재판은 무효가 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상 속에서 즐기는 사람은 폴이 아니라 오히려 칼라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된 머레이 검사는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기도 전에 형량 거래를 했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프렌치를 범행하는 영상에선 샤워를 하고 나온 칼라가 직접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고 태연하게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존 변호사는 캐나다 정부의 무능력함까지 탓했지만 그 누구도 항변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4개월 동안 진행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재판은 9월 1일에 2건의 1급 살인 혐의, 2건의 특수 성폭행, 2건의 납치 및 감금, 1건의 시신훼손 및 유기 혐의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칼라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폴의 범행만 놓고 보더라도 충격적인 것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연쇄 강간 혐의로 재판이 열렸고 여기서도 그에겐 12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폴은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5년 후에 가석방을 신청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고 내다보았습니다. 2005년 7월 4일 월요일, 이날은 칼라 호몰카가 그토록 기다리던 석방날이었습니다. 가석방을 계속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고 12년을 꽉 채워 살고 석방되는 날이었죠. 교도소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에게 고작 12년형만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캐나다 전역에선 정부의 항의를 시작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는데도 그랬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한 사람들이 석방날에 맞춰 이곳으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재빨리 준비된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난 그녀는 몇 시간 뒤 캐나다 방송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대개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는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사람들은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현재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딜 가더라도 자신을 욕하는 사람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그녀가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재판과 형량 거래를 맡아주었던 변호사의 남동생인 티에리 보르들레와 결혼하여 린 보르들레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형량 거래 조건에 개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혼을 한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퀘벡의 샤토게로 이사했고 그 이후 3명의 자녀를 낳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자녀의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 그녀의 모습이 방송사에 찍혀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까지도 캐나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범죄자로 알려져 있는 칼라 호몰카, 아니 린 보르들레, 그리고 지금까지도 감옥에서 가석방이 계속해서 거부된 채 살아가고 있는 폴 버나도.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듯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탄도 보고 고개를 저을 정도로 끔찍한 영상이었기에 선고 재판이 끝난 뒤에 모두 이 세상에서 복사본 없이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하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군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다음엔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4